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혼을 결정한 3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만큼은 이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은 함부로 앞을 내다보면 안 되는가 봅니다. 정말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서로 존중이 사라지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웠네요. 제 사연이 청취자분들께도 하나의 깨달음이 되는 사연이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랑 남편은 길에서 흔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설문지를 건네길래 해줬거든요. 다 작성한 후 인사하고 가려는데 남편이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봐서 인연이 되었어요. 처음엔 거절하기 좀 그래서 받아줬는데 남편이 주는 관심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잘 통해서 나중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비등하게 서로를 좋아했습니다. 성격뿐만 아니라 가치관까지 잘 맞아서 결국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 인사하러 가기 전에 남편이 먼저 시부모님에 대해 얘기를 해줬는데요. 시부는 삼겹살 가게를 운영 중이었고, 시모는 보험 설계사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희 부모님과 나이대가 비슷하신데도 여전히 일을 손 놓지 않고 있는 시부모님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아빠랑은 아예 연락이 안 되었고, 엄마는 제가 주는 생활비로만 지내고 계셔서 혹시라도 남편 집안에서 우리 집안 때문에 결혼을 반대할까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리 저희 집안에 대해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빠가 질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었다고, 엄마랑 이혼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도박 때문이었다고요. 그리고 아빠 빚 때문에 파산하게 된 우리 집을 저랑 엄마랑 아등바등 살면서 가세를 일으켰다는 것도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 부모님 오히려 거저 먹으면서 자란 젊은이들을 더 싫어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사람들은 인정머리가 잘못되었다면서 젊을 때부터 이것저것 부딪혀보고 산 사람들은 생활에 임하는 태도가 다르다는데 그건 나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야. 남편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형편을 알고도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줬어요. 남편 말로는 내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시부모님한테 미리 언지를 했었대요. 근데 시부모님도 저희 집안 사정 알면서 오케이 했다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한결 편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뵀는데 시부모님은 정말 저에 대해 무례한 질문 하나 없으셨고, 오히려 저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어서 후하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결혼에 별 문제 없을 줄 알고 직진만 했어요. 분가로 신혼을 시작했고, 혼수랑 예단은 남편과 상의해서 서로 안 하는 걸로 합의를 보았죠. 저희들의 결정을 시부모님께서도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저랑 남편은 맞벌이를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고 신혼살림을 하나씩 구입하는 재미로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은 어느 날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시부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가게에 돈을 들고 튄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도둑은 대학생 신분이라 하대요. 사실 CCTV로 충분히 그 도둑놈을 잡을 수 있었지만 시부가 오죽 상황이 어려웠으면 돈을 훔쳤겠나 싶어서 그냥 내버려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도둑놈이었지만 그동안은 가게 일을 착실하게 해낸 착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면서요. 그 총각이 아무리 착하면 뭐해요? 결국 남한테 피해를 준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자기 형편 어렵다고 남의 돈 막 훔쳐가면 되나? 자기가 돈 벌어먹기 힘든 줄 알면 남의 집 사정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걔는 뭐 돈 들고 튀면서 마음이 좋았겠어?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다만 앞으로 일이 걱정이네. 일손이 하나 모자라서 말이야. 다른 아르바이트생 구하자니 오늘 같은 사고가 안 날 거란 보장도 없고 걱정이야.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시부의 인품에 감탄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신고해서 혼쭐을 내줬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저는 분명 시부를 좋게 봤어요. 그 일로 인해 시부가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힘들다고 고민을 하시길래 저 또한 시부의 걱정을 함께하며 요즘 세상 각박한 걸 대신 욕해드렸죠. 근데 그 상황에 갑자기 시모가 제게 황당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시부를 걱정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시부모님을 향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 세아가 그러지 말고 네가 일 그만두고 시애비 가게에서 일하는 거 어떠니? 우리가 월 200만 원은 챙겨줄 테니까 직원으로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일은 팍팍할 거 아니냐. 가족이랑 같이 일하면 마음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 시모가 제게 이 말을 하자마자 뭔가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아르바이트가 안 구해진다고 고민을 하셨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신원 확실한 저를 설득시켜서 싼값에 일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가족이랑 같이 일하면 마음이 편하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과연 그렇다고 보십니까? 친가족이랑 사업을 해도 싸우기 마련인데 시댁이랑 일을 하면 얼마나 말 못할 고충이 많겠어요. 모든 며느리가 멍청한 게 아니라면 시모가 선심 쓰듯 던진 제안이 얼마나 부당하고 수상쩍은 조건인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 직장에서 세후로 300만 원 가량 받고 있었어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고민했을 텐데 200만 원이라뇨. 가족이란 이유로 200만 원 주면서 얼마나 사람을 굴려먹으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는 제가 노력해서 쌓아온 커리어가 너무 좋고 제 청춘 바쳐 일군 직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관두고 저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는 삼겹살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혹하는 구석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표정을 어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머님, 저는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사무직만 반평생 해왔던지라 가게 일머리는 없어요. 저보다는 빠릿빠릿한 학생들이 좋을 거예요. 일은 배우면 다 하게 돼 있는 거지 뭘. 식구가 곤란하다고 하면 돕고 그럴 줄도 알아야지. 우리 가게가 커지고 장사 잘 되면 결정적으로 너희한테 좋은 거잖아. 다 너희 물려줄 유산 될 건데. 안 그러니 아들? 저만 이 대화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편은 시모가 묻는 말에도 그저 어깨만 으쓱이며 남일인 듯 방관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눈빛으로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쏘아대면 남편이 그제야 자기 생각을 툭 꺼냈는데요. 당신 어릴 때부터 굳은 일 많이 하고 자랐을 거 아니야. 식당 일도 곧잘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 달이라도 해보고 결정하던가. 남편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굳은 일을 언급하자마자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어요. 결혼을 허락받기 전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젊은이들은 자기도 그렇고 시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이죠. 그 말이 설마 시부 가게 일 도울 며느리를 찾기 위해 떠봤던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한테 배신을 느꼈어요. 순간 그 식사 자리가 호랑이 굴처럼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헤쳐나갔어요. 할 수 없이 최대한 시부모님의 마음이 안 상하게 죄송하다고 거절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가게 힘드신 거 이해하겠는데 제 일을 그만두고 그곳에 갈 수는 없어요. 저한테는 제 직업이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앞으로 승진도 앞두고 있고 월급도 계속 오를 거라서요. 그리고 제 나이에 200만 원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이 집 며느리 볼품 없다고 욕할걸요? 어머, 참나. 낱말하는 걸 뭘 그리 신경 쓰니? 200만 원만 준다고 해서 그러는 거냐? 그럼 220만 원은 어떠니?
직장 다니는 거랑 똑같이 받을 거면 우리가 가족한테 왜 도와달라 하겠어. 싸게 일 시킬 수 있는 학생들 쓰지.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싸게 일 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잘 나가는 직장 내려놓고 그 조건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대화를 하다 보니 내몰렸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시모의 말을 좀 냉철하게 받아쳤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아챘을 때는 이미 시모가 제 태도에 화가 난 상태였죠.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시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식사 자리를 정리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시부도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모는 주방으로 가버리고 시부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그제야 저는 말실수를 했다는 걸 자각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밥 먹기 바빠 보였어요. 시부가 남긴 밥까지 가져가선 혼자만 속 편하게 배를 채웠습니다. 저희 그만 간다고 하는데도 시부모님은 조심히 가라고 대답만 했지 나와보질 않으셨어요. 시부모님이 저 때문에 토라진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선심을 보일 순 없었어요. 제 모든 걸 포기하고 고기 불판 닦는 일을 하는 건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방관한 걸로 모자라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들었던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거기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당신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더 죄인이 됐어. 내 입장에 서서 얘기해줬으면 좀 좋아? 당신이 생각해도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 것 같지 않았어? 무리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직장이란 건 언젠가 은퇴가 있기 마련인데 사업은 내가 죽기 전까지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 엄마 아빠가 일 못하게 되면 그 사업 우리 물려준다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부모님한테 잘 보여놓으면 좋지 뭘 그래. 그래서 당신도 내가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 포기하고 삼겹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그 가게 물려받을 거니까. 이유가 그거라면 어머님 아버님도 좀 너무하시네. 멀쩡한 아들 놔두고 왜 남의 집 자식한테 직장을 관두라고 한대? 너랑 내가 남이냐? 아무래도 부모님이 기성세대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옛날 방식이라서 어쩔 수 없지. 나는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만이라도 아들 선호한 마음 존중해주고 싶어. 부모님한테 자식은 나밖에 없잖아.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옛날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해 안 되는 상식을 밀어붙이는 건 제겐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저희 엄마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옛날 방식 고수하면서 아들은 한자리 하면서 커야 된다는 시부모님 사상에 손뼉 맞춰주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었어요. 남편이 제게 서운함을 표현했지만 저야말로 저를 이해해 줄 줄 알았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던 날이었네요. 어쨌든 제가 시부모님께 직접 안 된다고 거절을 했으니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삐쳤던 시부모님의 마음도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 편하게 좌시했던 거였어요. 그날이 있고 무려 4개월이 지났는데도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시부모님은 저를 대면대면하였어요. 시모는 대놓고 제게 감정 상했다는 걸 차가운 말투로 표시했고 시부는 저한테 아예 말을 안 걸었습니다. 시모도 시모지만 시부가 원래 저를 딸처럼 많이 예뻐해 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 거절했다고 저를 4개월째 투명인간 취급하시니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불편해서 저 또한 표정에 곤란함이 그득할 때면 시모가 그런 제 모습을 마주칠 때마다 꼭 가슴 후벼 파는 말을 한마디씩 툭 던지셨어요. 너도 참 독한 편인가 보구나. 가족일 좀 도와주면 될 걸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분 상해 있으면 젊은 네가 먼저 다가와서 좀 져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랑 이렇게 지내는 거 불편하면 내 제안 다시 생각해보지 그러니. 네? 아직 아르바이트 안 구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제 생각은 여전히 똑같아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백날 첫날 기다리고 여쭤보셔도 만족스러운 답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구하세요. 너 보통 고집이 아니구나. 당분간 이 집 문턱 넘는 일 없도록 해라. 아무래도 내가 한동안은 네 꼴 보기 싫을 것 같다. 그래도 시부모님 기분 풀어주고자 일주일에 한 번은 시댁을 찾아왔었는데 그게 오히려 시부모님께 반감을 샀던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이 제가 먼저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말해주길 기다린 것 보면 저를 볼 때마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나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부모님이 주는 압박과 눈치는 점점 더 심해져서 저 결국 시모 말대로 시댁 가는 발걸음을 줄이게 되었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발길을 뚝 끊게 되었어요. 시댁과 화해를 하고 싶지만 당장은 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그분들께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저도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이가 안 좋더라도 시댁 행사는 가야 하잖아요. 제가 명색의 며느리인데 시부모님이 꼴 보기 싫다 했다고 시부모님 생신까지 안 챙기면 얼마나 눈치 없는 며느리가 되겠습니까? 시부 생신이라서 마침 시부가 좋아할 만한 선물 사주며 기분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회사 반차까지 내면서 백화점에 가 신중하게 시부의 선물을 골랐어요. 남편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냥 용돈 주면 된다고 하길래 그건 뭔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꼭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생신날이라 그런지 평소보다는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여전히 제 눈은 잘 안 마주쳤지만 저더러 왜 왔냐고 타박하지도 않았고 시모 일을 도와줘도 시모가 제게 나무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식사 자리에 앉고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식사 자리 앞에서 어김없이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 이러다 진짜 장사 접어야 되는 건 아닌가 몰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고 써야 되는 거냐? 하도 금방금방 관둬서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계속 이러면 나도 짜증나서 더는 못해 먹어. 그래도 20년을 넘게 해왔는데 사람 안 구해진다고 그만두면 씁니까? 우리가 아들을 몇 명 더 낳을 걸 그랬나 봐요. 그럼 전업주부 하는 며느리 들이면 딱 좋았을 텐데. 시부모님이 저를 언급한 건 아니었지만 누가 들어도 저를 공략하는 대화였기에 눈치가 안 보일 수 없었어요. 저한테 자꾸 거절당하는 시부모님 마음 안 좋을 거 압니다. 그렇지만 계속 거절해야 하는 제 마음 또한 시부모님 못지않게 불편하단 말이죠. 너무 가시방석이었던지라 저는 대화 주제를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부에게 제가 사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시부가 장사한다고 좋은 신발 하나 못 사시는 것 같길래 다른 약속 갈 때 신으라고 구두 한 켤레를 해줬어요. 나름 브랜드 있는 고가의 상품이었죠. 일단 아무리 시부가 제 선물에 마음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활짝 웃는 반응까진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저한테 고맙다거나 제 눈을 마주해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는 거면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선물을 받았으니 그런 작은 반응 정도는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부는 제 선물을 받아가고도 열어보지 않고서 그냥 곁에 내려두기만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저의 부풀었던 마음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어 주었습니다. 요즘 누가 선물을 사니? 그냥 용돈으로 주는 센스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한테 말 안 들었냐? 우리 아들은 매번 돈으로 주는데. 내가 얘기했지. 근데 와이프가 아빠한테 정성 보이고 싶다고 회사까지 빼고 백화점 가서 준비한 거야. 구두 꽤 비싸던데? 엄청 신경 써서 산 거니까 말이라도 고맙다고 해줘. 쓸데없는 곳에 정성 보일 시간에 시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 파악부터 해보면 좀 좋냐. 누가 선물 바랬어? 장사하기 바빠 죽겠는데 구두는 무슨 구두? 누구 장사 말아먹으라고. 고사 지낼 일 있나? 내가 이거 신고 놀러 갈 정도로 여유가 있었으면
아르바이트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겠니? 시부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문제 때문에 저한테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어요. 제가 시부의 일을 나서서 도와주겠다 하지 않는 이상 이건 풀릴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신경 써서 시부모님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진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시부한테 매정한 말을 들으니 정말로 속상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날 먹은 음식을 제대로 체해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하루 종일 토를 했는데 역류해서 눈물이 났다기보단 좀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생각할수록 시부모님께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고작 아르바이트 하나 거절했다고 저는 한순간에 시댁에서 천하의 못된 며느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는 일인가요?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바꿀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저를 배려해 줄 생각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저랑 시댁의 사이는 계속해서 멀어져 갔어요. 그때쯤엔 저도 시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엄마가 가벼운 수술을 받는 바람에 시댁 걱정은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묻혔어요. 엄마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는 가슴이 아파서 병원 검사를 받고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급전 100만 원가량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제 돈 100만 원을 내줬어요. 당연히 우리 엄마니까요. 저랑 남편은 각자 월급을 각자가 관리해서 어디에 쓰던 자유였거든요. 필요한 물건 있으면 그때그때 반씩 돈 맞춰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엄마 수술비로 100만 원 나갔다는 말은 굳이 남편한테 안 해도 되었는데 그냥 제가 말했습니다. 식구가 아파서 수술을 하는 건 서로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였죠. 남편도 저희 엄마 걱정해주면서 혹시 돈 더 필요하면 보태줄 테니까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희 엄마한테 따로 전화를 해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그런데 남편이 우리 엄마 아픈 걸 시모한테 말했나 보더라고요. 그때가 시부 생신 보내고 시댁을 안 찾아간 지 2개월은 되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모가 저희 신혼집을 찾아온 겁니다. 연락도 없이 오셔서 제가 퇴근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시모를 마주했어요. 그것까진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시모는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 엄마까지 안 좋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방문했다고 하는데 사실 시모가 찾아온 진짜 목적은 저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시모가 작정하고 제 속을 뒤집어 놓고자 우리 엄마 아픈 걸 언급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가볍게 말이죠. 수중에 100만 원도 없어서 딸한테 손을 벌리냐? 보니까 사돈이 딱 지 자식 발목 잡을 사람이네. 그 나이까지 돈도 안 벌고 뭐 했대? 아, 바깥 사돈이랑 안 좋게 이혼했다고 했지? 도박이랬니? 이래서 여자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야. 기생충처럼 남편한테만 의지할 게 아니라. 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식이 듣는 앞에서 부모를 기생충이라 표현할 수가 있나요? 시모가 여태 말을 빙빙 돌려서 사람 피말리며 차갑게 말한 적은 있어도 대놓고 사람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저렴한 멘트를 입에 담을 수가 있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시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제 표정을 딱 알아채고는 지금 째려보는 거냐고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사돈하는 짓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러겠어? 너 생각을 해봐라. 다른 집 보험사들은 사돈 댁에서 보험 다 들어주고 한다는데 나는 사돈이 땡전 한 푼 없는 사상위 계층이라 도움도 못 받고 서럽지 않겠어? 그럼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어딜 눈을 부라려? 어머님, 그만하세요. 자꾸 저희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면 저도 어머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이세요? 뭐야? 그래서 나 협박하는 거냐? 네가 나한테 함부로 말하면 뭐 내가 쫄 것 같니?
내가 살아온 세월만 60년이 넘는다. 고작 내 나이 반밖에 안 살아본 네가 하늘같이 높은 어른을 협박한다고 그게 먹힐 것 같니? 하긴 어머님 말발이 하도 현란하고 뻔뻔해서 말로는 못 이기겠네요. 근데 다 늙은 몸뚱어리보다는 제 몸이 훨씬 뛰어날 거잖아요. 저도 어머님처럼 무례한 사람한테 말로만 덤빌 생각 없어요. 저는 시모가 앉아있는 가죽 소파로가 가죽 쿠션을 들고 시모의 가슴팍을 빠르게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무방비한 상태로 강하게 맞은 시모가 가슴을 부여잡고 허리를 굽히면서 억소리를 내었어요. 너 제정신이야? 고집만 센 게 아니라 손찌검까지 하는 년이었니?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을 때려? 안 아프잖아요. 한 수천 대는 더 맞으셔야 어머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제 기분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 깔본 것도 반성하실 것 같고요. 얼굴 맞기 싫으면 손 치우시죠. 이것이 뭘 잘못 처먹었나? 너 이거 내 아들한테 다 말할 거야. 절대 그냥 안 넘어갈라니까 당장 이혼 도장 준비해놔라. 네, 준비할게요. 그럼 이제 제 어머님도 아니시니까 우리 엄마 모욕한 아줌마 취급해도 되는 거죠? 전 생판 남한테는 자비가 없는 사람이라서요. 저는 그대로 가죽 쿠션을 시모 얼굴로 날렸습니다. 시모의 가슴팍을 후려쳤을 때보다 훨씬 감정을 담았고 센 힘으로 휘둘렀어요. 그러자 시모가 코를 부여잡더니 아까보다 더 고통스러운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한 대로 아쉬워서 제가 한 번 더 쿠션을 치켜들었더니 시모가 저를 밀치고 불이 나게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이 커질 대로 커졌다는 걸 알았죠. 시모에게 당당히 이혼을 선언했으니 말 그대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았을 남편은 시모의 말만 들었을 테니 시모 편에 서서 제게 항의할 거라 예상을 했어요. 역시나 예상 적중이더군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성질을 내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코피 터뜨렸다면서?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이 많은 어른한테 손찌검을 할 수가 있어?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예의라곤 말아먹은 사람이었어? 긴 말하지 말고 그냥 도장 찍자. 나도 우리 집 비렁뱅이라고 대놓고 비웃는 집이랑은 상종하기 싫어. 우리 엄마더러 기생충이네. 그러니까 이혼한 남편도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런 욕하는 어머님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모시겠어? 남편은 시모가 우리 엄마를 모욕했는진 몰랐는지 제 말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너무 분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남편에게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내가 손찌검 끝까지 참았어야 했냐고 짜증을 내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화로 잘 풀면 되는 걸. 당신이 너무 섣불렀어. 우리 엄마 놀라서 알아누웠다고. 당신이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이래서 내가 당신은 별로 설득 안 하고 싶다. 내가 사과를 왜 해? 이제 이혼하면 아무짝에 상관없는 사이인데. 우리 엄마 아픈 걸로 깔보셨으니까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라 그래. 뭐? 야, 이혼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 이혼은 무슨 이혼? 그냥 네가 가서 사과하면 다 해결될 문제야. 왜 매번 우리 부모님한테 져주질 않아? 꼭 어른을 이겨먹어야 되겠어? 반대로도 묻고 싶네. 꼭 자식 같은 젊은이를 이겨먹어야겠냐고. 나이 많다고 무조건 배려받기만 원하지 말고 먼저 선심을 보였어야지. 이혼하기 싫으면 어머님 보고 직접 와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 우리 엄마 깔본 것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하고. 안 그럼 이혼이야. 남편은 제 말에 고민하는 것 같더니 그마저도 자기 자존심 때문인지 제게 굽히고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더러 마음대로 하라고 짜증만 낸 뒤에 돌아서 버리더군요. 이쯤 되니까 제가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를 위해 이 집 식구가 되어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랑 찰떡궁합인 줄 알았던 남편이 결혼 생활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자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과의 6년간 결혼 생활을 마침표 찍게 되었습니다. 시모한테 끝까지 사과를 받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하고 시골 사는 친정엄마를 서울 집으로 모시고 와 같이 지냈습니다. 엄마가 저를 많이 걱정해줬는데 저는 엄마한테 제가 무슨 이유로 이혼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성격 차이라고만 둘러댔죠. 엄마랑 지내니까 왠지 1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혼 전에는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내려고 어른인 척 했었는데 엄마 옆에선 영락없는 딸이 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무탈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제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떨어진 겁니다. 너무 액수가 커서 이게 뭐지 하고 알아봤다가 우리 아빠의 사망보험금이란 걸 알았어요. 제가 어릴 적 엄마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쭉 아빠 소식은 못 듣고 지냈는데요. 아빠 존재도 생각 못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소식을 알린 아빠 때문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장례식을 해줄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엄마가 아빠의 장례식을 도맡자고 결정 내리셨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13억이란 사망보험금을 그냥 받기가 좀 그랬나 보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의견을 존중하여 아빠 3일장을 무사히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황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었어요. 이미 13억이라는 보험금 수익자가 된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아빠가 도박을 해서 돈을 딴 적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 글쎄 아빠 앞으로 된 땅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것마저 저한테 유산으로 돌아온 겁니다. 졸지에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게 땅이 생기고 억대 자산가 되었어요. 마치 복권 1등에 당첨된 것처럼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이걸 그동안 마음고생한 값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신혼집을 나오고 엄마랑 같이 월세에 살던 저는 엄마랑 둘이 살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살면서 아파트를 매매로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꿈을 생각보다 빨리 이루게 되어 기뻤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간 저희는 이삿짐 정리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시골 사람이라 정이 많은데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옆집에 자꾸 떡을 갖다 주라고 챙겨주는 겁니다. 엄마, 서울에서는 이런 거 안 해. 떡 주는 것도 옛날이나 고맙다고 받았지 요즘에는 이런 거 주면 의심만 받는다니까. 저는 2020년대에 떡을 갖다 주러 아파트 이웃집에 들르는 것이 민망해서 괜히 더 엄마한테 투덜거렸어요. 그러니 엄마가 세상 팍팍해진다고 덩달아 팍팍해지지 말라고 타박하더라고요. 저는 할 수 없이 떡을 들고 옆집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웬 총각이 한 분 나왔는데요. 출근하는 길인지 가방을 챙겨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리둥절해하는 총각에게 저는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바로 떡을 전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기색을 보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총각이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예의상 고마워한 게 아니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그걸 그 자리에서 입에 물더라니까요. 그리곤 그대로 손으로 들고 먹으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희한하게 그 총각이랑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떡을 주고받았으니 서로 안면은 이미 텄고 그러다 보니 가벼운 대화까지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게 인연이 되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지 뭡니까. 좀 친해지고 나서 보니까 남자 직업이 기자란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밤낮 구분 없이 특종만 있으면 날아다닌다고 끼니를 잘 못 챙겨 먹더라고요. 제가 떡을 준 날도 12시간 밥을 굶은 상태였는데 마침 우리 엄마가 챙겨준 떡 덕분에 든든했다고 또 한 번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그게 괜히 마음에 걸렸던 저는 엄마한테 옆집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의 사정까지 말하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집에 데려와서 밥 먹이자고 하대요. 그러려고 말한 것 아니었는데 솔직히 나쁘지 않은 제안 같아서 제가 그분께 엄마 말을 전달해 줬더니 사양 안 하고 바로 기뻐하는 거 있죠.
그때부터 그분은 정말 부지런히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덕분에 집에서 심심하게만 했던 엄마는 옆집 총각 밥 해주는 재미로 살았어요. 본의 아니게 셋이서 겸상하는 날이 들어갔는데 그 정 때문인지 어느 날 기자분이 제게 마음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혼녀잖아요. 저 또한 기자분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이혼녀 꼬리표가 미안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받아주질 못했습니다. 근데요, 당황스럽게도 기자분이 제 이혼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도 제게 고백하는 거라고 엄청 당당하게 말하길래 어떻게 알고 있냐 했더니 엄마가 알려줬답니다. 저 몰래 총각한테 제 얘기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저랑 만나보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때문에 민망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 기자분이랑 사귀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1년 만에 남자친구가 생긴 거죠. 남자친구가 생기고부터는 제 인생에서 아무기나 다름없었던 결혼의 기억이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았죠. 저는 남자친구에 대해 어느 정도 다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몰랐던 부분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건 겨우 묻어버렸던 지난 6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꺼번에 다시 생각났을 만큼 당황스러운 사실들이었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랑 같이 데이트한다고 연차를 내고 나름 멋을 부리며 들떠있던 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향이 매우 익숙한 방향이었고 또 아는 동네인 겁니다. 그때부터 제 눈이 아주 바쁘게 돌아갔어요. 설마 했는데 잊은 줄 알았던 시댁의 흔적이 있는 곳인 거 아니겠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고 간 동네는 바로 시부의 삼겹살 가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한테 티를 내지도 못하고 눈치만 봤어요. 그리곤 우연히 전 시부의 삼겹살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 내부를 슬쩍 엿봤습니다. 참 타이밍 좋게도 시부가 손님이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거짓말도 작작 쳐야지. 손님이 일부러 벌레 넣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매장에 CCTV도 없거든요. 그거 알고서 마음대로 벌레 넣은 거 아니야? 어머머, 말하는 것 좀 봐.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요. 사장이시면 빨리 환불이나 해달라고요. 환불 못 해줘요. 기분 나쁘면 인터넷에 올리든가 말든가. 분명 우리가 갖다 줄 땐 벌레 없었다고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손님이랑 싸우고 있는 시부를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성질머리 참 여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괜히 쳐다보다가 엮이고 싶지 않아서 남자친구를 일부러 덧끌며 다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시부의 행실을 발견한 남자친구가 특종거리 같다면서 가게 입구 옆으로 몰래 숨어서 촬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남자친구한테 그러지 말라고 저지시켰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어요. 시부가 아닌 시모한테 들키고 만 거죠. 시모는 제 남자친구를 향해 뭐 하는 놈이냐고 삿대질을 하다가 그 옆에 서 있는 저를 보고서 기겁하셨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너 뭐야? 어디서 재수없게 또 얼굴을 비춰? 설마 뒤늦은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니? 시모의 돌발 행동에 남자친구랑 저랑 시모가 아는 사이라는 걸 눈치채버렸어요. 저한테 대놓고 묻길래 저도 굳이 숨길 필요 없어서 전 시모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도 대강 우리 사이를 알아챈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새 남자를 만났네. 거기도 조심하세요. 이 아가씨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야. 만약 이 아가씨랑 결혼하잖아요? 그럼 총각이 이 아가씨 친정까지 다 먹여 살려야 돼. 정말 비렁뱅이라니깐. 피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헤어지는 게 좋을 거예요. 땡전 한 푼 없다고요? 처음 듣는 소린데요. 혹시 땡전 한 푼 없는 집안이라고 속으셨던 거 아니고요? 말도 마세요. 얘 엄마가 주머니에 100만 원도 없어서 딸내미 등에 빨대 꽂는 사람이라고. 내가 사돈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모를까 봐. 총각도 괜히 이 여자한테 봉변당하지 말고 가볍게 만나고 내다 버려요.
어른으로서 조언해주는 거니까 새겨듣고. 시모는 자기가 제 앞길을 완벽하게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모가 웃을 수 있는 기회는 딱 그까지였어요. 시모가 기억하고 있는 저희 집 형편은 다 옛날 일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한 방 먹였다고 웃고 있는 꼴이 참 보기 재밌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혼을 하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마치 시가가 제게 원흉이라도 되었던 건지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부를 얻었어요. 원래 시골촌에 있던 저희 집 본가는 이제 20억짜리 고급 빌라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제 남자친구도 매매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무려 한 층에 두 가구만 들어가 있는 보기 드문 빌라였죠. 제가 제 입으로 일일이 시모를 설득하면서 증명하려 했다면 입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랑 엄마의 형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산 증인이 되어주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우리 집안 여유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시모한테 전부 발설하였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 당황한 시모가 자존심 때문이라도 억지로 우리를 의심했는데요. 남자친구가 그 다음 뒤있는 말엔 시모뿐만 아니라 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입을 벌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빠 건물에 장사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재수가 없을라니까 어디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빠 건물에 들어차 있었지? 아빠한테 내쫓으라고 해야겠다. 안 그랬다간 건물값 떨어지겠네.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시부가 하는 가게 건물 주인이 남자친구 아빠라는 겁니다.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이라 좀 충격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집도 남자친구 아빠가 해준 거라네요. 남자친구 아빠는 연 매출 1,000억을 쫓고 있는 중소브랜드 대표라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기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워낙 호기심이 많고 여기저기 쏘다니는 거 좋아해서 선택한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기자로 열심히 일해서 번듯하게 자수성가해 20억 아파트를 매매한 줄 알았거든요. 말로만 듣던 금수저, 아니 다이아 수저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자친구 재력에 당황해서 잠깐 잊고 있었던 시모를 슬쩍 봤더니 시모 또한 아차 싶었는지 얼굴까지 벌개져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태연하게 휴대폰으로 시부 가게를 찍기 시작하자 시모가 그제야 남자친구에게 살살 기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보란듯이 시모를 깔봐주었습니다. 어쩌나? 그놈의 입방정 때문에 남편이랑 아들 발목 잡게 생기셨네요. 그러게, 평소 좋은 마음 먹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아요? 속내가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얼굴에 죽음도 자글자글 하잖아요. 그새 더 늙으셨네. 그런 얼굴로 보험 팔면 사람들 다 도망가요. 그 사람이 우리 엄마를 깔봤던 것처럼 언젠가 한 번은 저도 그 사람을 깔보는 날이 왔으면도 싶었는데 그게 그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시모를 잔뜩 조롱해주고 남자친구와 함께 자리를 떴어요. 남자친구는 진짜 그 사람들을 자기 아빠한테 말해서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그 사람들이랑 한 식구 하느라 힘들었겠다고 위로를 해주는 거 있죠. 자기는 잠깐만 말 섞었는데도 내쫓고 싶을 만큼 숨이 막혔다면서 말이죠. 그 뒤로는 그 사람들 소식을 굳이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비제에 전전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좀 잘 맞고 잘 통한다고 해서 덜컥 결혼을 결심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란 걸 알아버렸거든요. 결혼을 하고 싶은 타이밍이 어떨 때 들어야 정답인 건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랑은 그저 모든 걸 신중하고 싶네요. 아무튼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한 번 정도는 이혼을 마음에 품어봤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선인 해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소중한 시간 내어 관심 있게 들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올해로 딱 30살이 되었고 아직 미혼이에요. 사실 결혼을 할 뻔했는데 얼마 전에 파혼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는 선배는 파혼 소식을 듣고 저를 위로해주지만 저는 파혼한 것이 제삿밥도 차려드리지 못한 제 조상님이 도우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간호사였어요. 어린 시절 병원에서 진료 후 잘했다고 사탕과 젤리를 주던 간호사 언니들이 참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커서 반드시 간호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한 번도 그 꿈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 결과 저의 수능 성적은 간호대는 물론 의대까지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의사와 간호사가 비슷한 계열의 공부를 하니 차라리 의대에 가라고 하셨지만 제 꿈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기에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간호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 생활은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대학 생활 로망 중에 하나가 같은 과 선배와 연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호대이다 보니 여자 선배는 정말 많은데 남자 선배는 10명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이야 남자 간호사도 많지만 제가 20살 때만 해도 남자 간호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게다가 학과에는 저보다 예쁘고 매력 있는 여자 동기와 선배가 넘쳤는데 평범하고 흔한 외모를 가진 제가 어떻게 선배들과 연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대학 생활의 로망은 버리고 대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때처럼 그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마음이 잘 맞는 동기들도 생기고 여자 선배들도 저를 잘 챙겨주셔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마쳤답니다. 그리고서 저는 제가 다니던 대학교 부속병원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어린 시절부터 꿈에 그리던 간호사가 된 것이죠. 저는 학교 생활을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에서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답니다. 여러분도 태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병원에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에게 교육한다는 이유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요. 학교 다닐 때 선배 간호사들이 엄청나게 태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은 했지만 내가 잘하면 다 이겨내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당해보니 아니었어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저한테 시비를 걸고 근무 내내 의자에 앉아있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물어보면 물어본다고 뭐라고 하고 안 물어보면 신입 주제에 안 물어보고 한다고 뭐라고 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매일 퇴근하면서 울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고 부모님은 그런 저를 많이 걱정하셨답니다. 그러다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여기서 더 있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한 3개월은 집에서 그냥 쉬며 그동안 못 잔 잠도 푹 자고 몸에 좋은 것도 먹으며 지난 1년간 혹사한 제 몸과 마음을 치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대학교 동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냐길래 사실 선배들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힘들어서 관두고 지금 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동기에게 너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동기는 동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선배들 텃세도 없고 급여도 나름 만족한다고 하며 중소규모의 종합병원은 텃세도 심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지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기의 말에 다시 용기를 얻고 집 근처의 종합병원에 지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의 대학병원 1년간의 이력과 대학교 성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입사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병원 분위기도 대학병원과는 달리 텃세 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무엇보다 저와 같이 일하는 선배는 정말 좋으셨습니다. 이 선배의 도움으로 저는 병원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제가 입사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저는 소아과 외래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래 계시던 의사 선생님이 더 큰 병원으로 스카우트 돼서 가시고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의 이름은 이호준 선생님이시고 나이는 저보다 10살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저와 같은 대학교를 졸업하셨더라고요. 10살 차가 나기는 했지만 얼굴이 너무 동안이라 아무도 그 나이로 보지 않고 20대로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옷도 잘 입으시고 키도 크시고 훈남이신 데다가 목소리도 좋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무뚝뚝하지도 않아서 우리는 다들 너무 멋지다고 난리였답니다. 정신없이 오전 진료가 마쳐지고 점심시간이 되어 의사 선생님과 선배 간호사 그리고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선생님은 제게 여기서 일하기 전에 어디서 일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일했다고 하니 연봉이 높은 곳인데 왜 여기로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연봉 차이는 커도 그곳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연봉이 적은 여기가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대학교 병원이 텃세가 정말 심하기로 소문난 병원이라고 하며 그래도 그곳에서 1년이나 버틴 것이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도 우리는 대학교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고 선생님 덕에 병원 생활도 아주 재밌었답니다. 선생님 오신 지 3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날은 환자도 거의 없고 여유로운 날이었습니다. 이호준 선생님은 시간 괜찮으면 저녁 때 회식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사실 전에 계시던 의사 선생님은 우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고 같이 일하는 간호사 선배도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해서 한 번도 회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선배의 남편이 쉬는 날이라 선배도 오늘은 늦게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저는 원래 저녁에는 늘 한가했기에 다들 회식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종종 회식하기는 했지만 거기는 너무 불편한 분위기여서 회식이 싫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좋으니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선생님은 우리가 힘든 일 하니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고 고급 소고기집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원래 소고기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고급 소고기집이라 그런지 소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한창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 선배 아이가 열이 난다고 연락이 왔어요. 선배는 아이가 아파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고 나갔고 저와 의사 선생님 둘이 남아 식사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축제, 학교 맛집 등을 회상하며 신나게 대화를 나눴어요. 제 앞에 있는 이분이 저와 10살 차이이고 의사 선생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가 아주 잘 통하고 재밌었죠. 식당에서 나와 집에 가려는데 선생님이 뭔가 아쉬웠는지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대로 헤어지기엔 아쉬웠기에 우리는 같이 호프집에 갔어요.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시키고 앉아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없다고 하니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괜찮은데 왜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그냥 일하느라 바빠서 남자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했더니 나이도 어린데 병원에서만 썩히지 말고 남자도 한번 만나보고 연애도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 선생님이나 얼른 연애하시고 장가 가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 연애를 못 하신다길래 제가 의사면 좋은 선자리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왜 여자가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만약에 정식으로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하시는데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으니 한번 생각이나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본인의 첫사랑과 저의 외모, 말투, 성격이 너무 비슷해서 처음부터 눈길이 많이 갔다고 하시며 지금 하는 말 술 취해서 하는 말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하는 말이니 잘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의사 선생님이 좋았긴 했고 남자로서 호감도 있긴 했으나 나이 차가 10살이나 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뒤로 선생님과 같이 있자니 민망해서 후다닥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자꾸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까 호프집에서 했던 말들이 생각나 심장이 두근거려 밤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푸석해진 얼굴로 출근했는데 선생님이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왜 벌써 출근하셨냐고 물으니 그냥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다고 하시며 저에게 커피와 숙취 해소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피곤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서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일주일 후 정규 업무 시간이 마치고 선배 간호사는 먼저 퇴근을 하고 저 혼자 남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할 말 있다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번 주에 말한 것은 생각해 봤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10살이나 차이 나기도 하고 사적으로는 친해진 사이는 아니다 보니 아직 선생님이 이성으로는 어떤 분인지 몰라서 정식으로 만나기는 조금 고민이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그럼 지금부터 딱 한 달만 제대로 만나보자고 하시며 다른 연인처럼 데이트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만날지 말지 결정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한 달 동안 주말마다 만나서 영화도 보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맛집도 다니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참 좋은 사람이었고 10살이나 위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친구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병원에는 진짜로 결혼식 날짜를 잡기 전까지는 괜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기에 밝히지 않기로 했답니다. 우리는 그 후로 주말마다 같이 캠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며 없으면 안 될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1년이 지나 한 살이 더 먹은 선생님은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 역시 선생님이 싫지는 않았기에 알겠다고 하고 이제는 예비 남편이 된 의사 선생님이 먼저 우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처음에 나이가 많아 예비 남편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대화를 나눠보니 책임감도 있고 의사인데도 권위적이지 않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4년 정도 전에 위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술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정말 너무 거만하셨어요. 당시에 아버지 옆에 계셨던 엄마와 오빠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면 귀찮게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의학 용어들을 잘 몰라서 다시 물어보면 한 번 말할 때 잘 들으라고도 하셨대요. 우리 오빠는 말을 너무 삐딱하게 하는 의사한테 너무 화가 나서 한바탕 싸우고 병원 민원팀에 신고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 오빠는 의사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예비 남편은 의사인데도 말도 예쁘게 하고 사람이 참 심성이 좋은 것 같다며 결혼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음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제가 긴장하고 있으니 예비 남편이 우리 엄마는 여자만 데리고 와도 다 결혼시킨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온다고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10살이나 많은 우리 아들과 결혼해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예비 신우는 제게 어떻게 10살이나 많은 남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냐며 의사라서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사실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동생과 사는 것은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다 같이 제가 가져온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다고 하며 결혼하면 어머니한테 음식을 배워야겠다고 했어요. 우리 호준이가 말 안 했니? 나 지금 일식집 운영하고 있어. 규모도 꽤 커서 한 달에 순수익이 거의 500만 원은 나온단다. 말 나온 김에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니? 저희 아버지는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고 엄마는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 오빠는 그냥 회사 다니고 있고요.
아버지가 쉬고 계셔? 아니, 왜? 벌써 퇴직이라도 하셨나? 그건 아니고, 사실 몇 년 전에 위암으로 수술하셨거든요. 지금은 다 완쾌되셨고요. 그때 이후로 잠깐 쉬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집에 계세요. 그니까 지금 너는 간호사, 아버지는 백수고, 엄마는 청소일에 오빠는 그냥 회사원? 좀 집안이 그러네. 그러게.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오빠가 번 돈 다 처가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10살 차이 나도 돈 많은 우리 오빠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넌 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부모님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셨다니? 에이, 엄마,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지랑 지 오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얘가 이렇게 순수해요. 얘, 결혼은 현실이야. 이런 거 확실히 따지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고생하다가 이혼한다. 예비 시모는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며 부모님 직업에 관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예비 시모는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부모님 노후를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은 현실이라지만 제 앞에서 대놓고 우리 부모님을 깎아내리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더라고요. 제 표정이 굳어진 것을 본 예비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했지만 예비 시모는 여전히 막무가내였고 결국 예비 남편이 그냥 일이 있으니 다음에 다시 보자며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집안이 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했어요. 예비 남편은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별의별 무례한 손님을 만나서 말투가 좀 세서 그런다고 하면서 결혼하면 이런 일 절대 없게 할 테니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날 이후로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때가 작년이었으니 제 나이 29살이었거든요. 솔직히 29살이 당장 결혼이 시급한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직 제가 살아갈 날은 너무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백수, 엄마는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가족의 연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이미 결혼한 같이 일하는 선배 간호사한테 예비 시댁에 다녀왔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비밀 연애를 했기에 선배 간호사도 내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은 알아도 그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야기하니 그런 집은 결혼하면 개고생한다며 만약에 내 동생이 그런 곳으로 시집간다고 하면 뜯어 말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더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헤어져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 뒤로 저와 예비 남편은 이전과는 다르게 사이가 소원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서류 정리할 것이 많아 늦게 퇴근하게 되었어요. 먼저 퇴근한 예비 남편이 연락 없길래 그냥 집에서 쉬고 있나 보다 했죠. 그런데 집에 가니 예비 남편이 우리 집 주방에서 앞치마를 메고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으니 오늘이 복날이라고 예비 남편이 닭을 사와서 삼계탕을 끓이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데도 예비 남편이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해서 거실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비 남편은 늦게 퇴근한 저를 보더니 이제 끝났냐고 고생 많았다고 하며 자신이 끓인 삼계탕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끓인 삼계탕은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우리 가족과 스스럼 없이 잘 지내는 예비 남편을 보며 저는 감동하였고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예비 남편은 삼계탕을 먹다가 부모님이 상견례 날짜를 빨리 잡으라고 했다며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시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빠르기는 했지만 어차피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빨리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며 다음 주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우리 네 식구는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약속한 시각보다 10분이나 지나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예비 신우는 친구 결혼식을 갔다가 지금 오는 중인데 차가 밀려서 더 늦는다고 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며 일식집에 손님들이 계속 와서 좀 도우느라 늦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 아버님은 백수시고 지 어머님은 청소 일하시는데 노후 준비는 잘 되셨어요? 백수가 맞기는 맞죠. 그런데 저희 먹고 살 만큼 노후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말 안 좋게 듣지 마시고 솔직히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좋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인차 엿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10분이나 늦게 오셔서 갑자기 노후 준비에 관해서 물으시고 우리 부부의 직업부터 묻는 것이 조금 불쾌하네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다 지희한테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아들은 의사라 좋은 집 딸들이 결혼하자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병원장님인 집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는데 얘가 다 마다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간호사인 지희가 제일 좋다길래 마지못해 결혼을 시킨다만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제 100세 시대인데 벌써 백수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청소일 가지고 생활이 되려나. 그렇다고 자녀들이 억대 연봉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일반 간호사나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는 앞으로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좀 걱정되긴 하네요. 사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제 자녀들에게 손 벌릴 생각 없습니다. 사돈은 무슨?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아직 사돈은 이르죠. 함부로 사돈 얘기하지 마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운운하며 걱정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도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나는 건 예비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는 예비 남편이 중간에 어머니의 말씀을 끊어줄 줄 알았는데 예비 남편은 다 듣고도 계속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실망스러웠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데 예비 신우가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보고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 우리 회사 청소부 아줌마 아니에요? 뭐야, 우리 오빠 아줌마 딸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지훈 대리님 동생이 지희 씨였어? 아, 그때 회사 화장실에서 울고 계셨던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게요. 청소부 아줌마의 아들이 지훈 대리님이고 딸이 우리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라니. 여기 지희 어머니가 너네 회사 청소하시니? 화장실에서 온 건 또 뭐니?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선배들이 텃세 부리고 자꾸 갈구잖아.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들어오더라고. 나한테 위로해 주시고는 나갔어. 예비 신우의 말을 듣자 예전에 엄마가 제게 해주신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엄마가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제 나이 또래 되는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길래 제 이야기를 하며 다들 힘들게 살고 있으니 조금만 힘내라고 했대요. 엄마는 딸 같아서 위로해준다고 한 거였는데 그 여직원이 무슨 꼰대냐고 뭘 힘내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화장실에서 울던 여직원이 회사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서 일으켜 주었는데 쓰레기 만진 손으로 어딜 만지냐면서 화를 내고는 그냥 휙 사무실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때 정말 민망했다고 하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러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어느 집 딸인지는 몰라도 참 버릇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예비 신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예비 신우를 이렇게 키운 예비 시부모님의 인성이 눈에 훤히 보였고 그 예비 시부모님의 밑에서 자란 예비 남편 또한 결혼하면 이기적으로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편한 상견례가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부모님은 결심하신 듯이 차라리 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댁의 인성을 보고 결혼을 하지 않기로 생각한 터라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했죠. 그런데 뭔가 이대로 그냥 헤어지기는 분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실체도 모르고 막말을 한 시부모님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었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현재 백수이시기는 하지만 현재 오빠가 다니고 있는 전자회사를 설립하신 회장님이세요. 아버지의 회사는 직업 70명에 연 매출도 작년 기준 100억 정도 되는 꽤 탄탄한 중소기업이랍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잘 운영해 오시다가 4년 전에 갑자기 위암 진단을 받고 일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같이 회사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남동생인 작은아버지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집에서 쉬시며 중요한 일에 결제만 하시고 명예회장님이 되셨답니다.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설립하신 이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힘드시니까 청소하시는 여사님을 채용하자고 해도 가족 같은 직원들이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그런 곳을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냐며 굳이 엄마가 매일 나가서 청소하시고 계신답니다. 예비 신우는 작은아버지가 사장님이 된 후에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한 터라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설립한 회장님이신 것을 전혀 몰랐고 예비 시댁에선 제가 한 말만 듣고 아버지는 백수에 엄마는 청소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집안인지도 모르고 예비 시댁에서 우리 부모님을 무시한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예비 시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고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을 기회를 찾고 있었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저와 예비 남편은 서로 연락도 말도 잘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비 시댁의 무례함에 실망했고 예비 남편은 우리 집이 몹시 가난하다는 생각에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만 주고받으며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몸도 어느 정도 괜찮아졌으니 회사에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데 토요일에 그동안 고생한 임원들과 등산을 갔다가 음식 대접하고 싶다며 금액은 상관없으니 좋은 식당 없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일단 아버지한테 회식할 날짜와 인원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한테 어머니의 번호를 물어봐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께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식당에서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식당? 뭐 괜찮긴 한데 인원이 20명이나 되면 꽤 금액이 나올 텐데 부담스럽지 않겠어? 우리 일식집이 일반 일식집이 아니라 꽤 고급집이라 엄청 비싸. 아버지 백수인데 괜찮겠어? 설마 결혼할 사이라고 먹기만 하고 계산 안 하려는 건 아니지? 그럼요. 당연히 10원 한 장도 빠뜨리지 말고 계산해야죠. 금액은 걱정하지 마시고 최고급 코스 요리로 20인분 예약할게요. 예약만 하고 펑크 내거나 하면 안 된다. 그건 예의가 아닌 거 알지? 결혼할 사이라고 할인은 더욱 안 돼.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가시면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날 같이 갈게요. 저는 일부러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일식집을 예약 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웬 일식집이냐고 하시길래 그곳이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이고 예비 시부모님께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 오빠는 등산하러 가고 저는 집에서 조금 더 쉬다가 시간 맞춰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의 식당으로 갔어요. 예비 남편은 식당으로 가는 내내 20명이 먹으면 꽤 비쌀 것이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예비 신우도 주말이라 부모님을 도와드린다고 와 있었습니다. 왔니? 솔직히 네가 말해서 음식 준비를 하긴 했다만 우리 집 음식 가격이 아주 비싸서 걱정이네. 참, 자리는 다른 예약석들도 있어서 구석진 곳에다가 잡아놨다. 괜찮지? 예비 시어머니는 다른 손님들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앞 제일 구석진 곳에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비 신우도 주말이라 부모님을 도우러 식당에 왔더라고요. 진짜 아버지 오시는 거 맞아?
아버지는 백수에 어머니는 청소부인데 이렇게 비싼 음식을 어떻게 먹어? 그냥 형편에 맞게 대충 국밥이나 드실 것이지. 여긴 왜 온다고 해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드냔 말이야.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는 이렇게 비싼 음식을 우리 형편에 먹을 수 있겠느냐며 걱정을 하는 척 무시를 해댔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와 엄마, 오빠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등산을 하고 온 터라 등산복에 등산화를 신고 옷에는 흙이 좀 묻어 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 가족을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비 신우가 아버지한테 자리를 퉁명스럽게 안내하는데 그 순간 아버지의 회사의 중요 간부들이 들어오셨어요. 이분들은 제 아버지한테 회장님 덕에 이런 곳에도 다 와본다고 하며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네 아버지가 무슨 회장님이니? 저 사람들 산에서 막걸리 먹고 와서 취했나 보다. 아버지가 무슨 산악회 회장님이라도 되시나 보지? 어? 잠깐만. 오신 분들이 다들 우리 회사 임원진 분들인데? 저분은 이사님, 저분은 차장님, 저분은 사장님? 뭐야? 왜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들 쟤네 아버지한테 회장님이라 그래? 지금 이게 뭔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긴요. 저희 아버지가 그쪽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니까 회장님 소리를 듣는 거죠. 어? 그니까 우리 딸 회사의 회장님이 너네 아버지였다고? 우리 딸 회사가 직원도 적지 않았는데, 아니 지희야, 너네 아버지 백수의 어머니는 청소부라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라니? 얘 호준아, 너도 알고 있었니? 아니, 나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된 거야 자기야? 자기 부모님이 회사 회장님이셨어? 사실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설립한 회장님이신데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5년 전에 물러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은 저의 작은 아버지세요. 지금은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셔서 다시 회사로 복귀하시려고 하세요. 그럼 너희 어머니는 청소 일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니? 네, 청소 일하시죠. 아버지의 회사에서요. 직원들이 하루 대부분을 일하는 곳인데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하셔서 직접 청소를 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일반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면 편히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하셔서 회사 주요 간부와 우리 가족들 제외한 일반 직원들은 아무도 몰라요. 백수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 아버지가 사실 회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예비 남편은 이제 자신은 회장님의 사위가 되는 거냐며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도 회장님 따님인지 몰라봤다고 하며 어쩐지 처음부터 인상이 남달라 보였다는 헛소리를 하고 표정이 아주 밝아지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우리 쪽으로 오셨습니다. 상견례 때는 아버지와 눈도 잘 맞추지 않으려 했던 예비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시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사돈, 제가 몰라 뵀어요. 저번에는 백수라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에 우리 딸 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식사 준비 정성껏 할 테니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사돈은 무슨 사돈입니까? 우리 딸과 그쪽 아들이 결혼이라도 했어요?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사돈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이고, 상견례 때 많이 서운하셨죠? 제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고 하니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은 털어버리고 좋게 지내요. 앞으로 가족이 돼서 평생 볼 사이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좋아해요? 저희 딸은 이미 마음 접은 것 같던데. 아무튼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일단 저희 음식 좀 더 추가할게요, 아줌마. 예비 시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사돈이라고 말하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돈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원래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도 여사님이라고 하며 존칭을 쓰시던 분인데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아줌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회장 사돈을 얻었다고 좋아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아줌마라는 단어를 듣고 표정이 싹 굳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예비 남편은 저에게 잠깐 할 말이 있다며 건물 복도로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저는 예비 남편에게 상견례를 하면서 가족들의 인성을 파악했고 그런 분들과 가족의 연을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네가 백수와 청소부의 딸일 때였고 지금은 회장님의 딸이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래도 다달이 순이익이 500만 원은 나오는 여기 일식집 사장인데 엄마도 엄마 어울리는 사돈집을 만나고 싶지 않겠어? 나는 그런 생각이 너무 싫어. 청소부의 딸이면 무시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상견례 때 보니까 너네 집에서 우리 집 백수의 청소부 딸이라고 하며 개처럼 무시할 때 너는 입 꾹 닫고 가만히 있더라? 청소부는 배운 거 하나 없는 멍청한 아줌마나 하는 막일인데 당연히 청소부 딸이라고 소개하면 내가 맥이 빠지지 않겠냐? 회장님 딸이면 언제 회사를 물려받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사위인 내가 물려받을 수도 있는 일 아니야? 그래, 청소부인 너네 엄마 개무시한 건 미안한데 그래도 다들 돈 많은 처가 있으면 누구라도 침 안 흘리겠냐? 나 말고도 모든 남자가 다 그렇게 생각할걸? 너 같은 새끼랑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던 내가 등신이다. 네가 직업으로 사람 차별하는 새끼인 줄 알았으면 너랑 시작도 안 했어. 당장 파혼이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 자식의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 길로 집에 바로 갔습니다. 그날 밤 회식을 마치고 오신 부모님께 그 자식이 한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역시 그 자식의 본 모습에 화를 많이 내셨고 저는 그 자식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네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선배 간호사한테 카톡으로 동영상 하나가 왔어요. 보니까 어제 저와 예비 남편이 음식점 복도에서 말다툼하는 영상이었고 선배는 지금 이 동영상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선배의 이모님이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일식집 건물을 청소하시는 여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어제 건물 복도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저와 예비 남편의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분은 평소에 예비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셔서 예비 남편이 누군지도 알고 계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는 집 아들이 싸우니까 말리려고 다가갔는데 예비 남편이 청소부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화가 많이 나셨대요. 그래서 싸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고 이것을 같이 청소하시는 분들께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친하게 지내던 사장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어젯밤 일식집 앞에서 시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본 예비 시어머니 가게 건물주가 이런 가게는 망해야 정신 차린다며 당장 가게 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말했던 그 예비 시부모가 의사 선생님의 부모님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고 사실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파혼했다고 했네요. 선배 간호사는 잘 생각했다고 하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푹 쉬고 내일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어요. 주말 동안 많은 일을 겪고 전 예비 남편의 얼굴을 보려니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미련이나 아쉬운 감정은 없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다고 텃세 없고 가깝고 사람 좋은 이 직장을 관둘 수는 없기에 그냥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이라 환자가 많아 정신없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분이 걸어오셨어요. 보니까 전 예비 남편의 어머니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화가 잔뜩 나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재수없는 년, 너 때문에 우리 가게 다 망하게 생겼다. 네가 처음부터 너네 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말했으면 좀 좋아? 회장님인 건 말 안 하고 백수의 청소부 딸이라고 처음에 네가 거짓말해서 이 난리가 났잖아. 이제 어찌할 거야? 어찌할 것이냐고. 아줌마, 이게 왜 내 탓이에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백수였고 엄마는 청소 일을 하셨으니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요. 그리고 지금 병원 진료 중이니 나가요. 이게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줌마? 인연이 이제 결혼 안 한다고 막 나가는 거야 뭐야? 저 역시 지지 않고 큰 소리로 싸우는데 안에서 진료보던 전 예비 남편이 시끄러운 소리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는 이게 무슨 행패냐고 하며 데리고 나가려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 보안팀을 불렀고 결국 보안팀 직원분께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병원 이사장님이 보시게 되었고 저와 전 예비 남편에게 다가오셔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저와 전 예비 남편이 아무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선배 간호사가 저에게 보냈던 동영상을 이사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이사장님도 우리의 이야기를 다 아시게 되었고 그날 오후 진료가 끝날 무렵에는 병원에 우리의 이야기가 쫙 퍼졌어요. 저는 소문이 너무 퍼져서 더는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간호사님은 어제 일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면 사직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하셨고 제가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동료 간호사들도 저에게 직업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이 관둬야지 왜 잘못 없는 사람이 관두냐고 했죠. 병원 청소하시는 여사님들도 저만 보면 응원해 주시고 매일 음료수를 잔뜩 사주셨어요. 병원에 소란을 끼쳐 저를 곱지 않게 보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직원분들의 지지를 받았고 저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답니다. 반면에 전 예비 남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기지 못해 결국 병원을 관두고 그 뒤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전 예비 남편의 어머니가 운영했던 음식점을 가보니 다른 가게가 들어섰고 예비 신우 역시 아버지의 회사 복귀로 눈치 보며 회사 다니다가 최근에 관뒀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파혼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직업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 인간과 파혼을 한 것은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든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이든 누구에게나 존칭을 쓰시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네요. 아무튼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